오늘은 이 비판 이론의 이념이라는 책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 이 두 책을 참고해서 이 비판 이론의 관점에서 실증주의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회과학 방법론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실증주의적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해석학에서 비롯된 그런 방식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볼 이 비판 이론 계열의 이 사회과학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비판 이론을 살펴볼 거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분류들, 이 실증주의와 협약주의, 그리고 비판적 실제론을 살펴본 바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이 비판 이론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로이바스카의 비판적 실제론은 어떻게 보면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그런 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주의 이 사회과학 방법론에서는 이 로이바스카의 비판적 실제론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리고 주장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경험적, 사실적, 실제적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가축법을 통해서 인과 메커니즘을 발견해야 된다 등등.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비판 이론의 내용은 이 세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어떤 큰 그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선 비판 이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무 위키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 이론이라는 용어는 호르카이머, 아도르너, 하버마스 등에서 출발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적, 사회학적 현실 비판을 일컫는다. 이들은 인간을 하나의 부품으로 연결한 자본주의의 비인간화 문화가 소비의 단계에서 돈의 위계 질서를 형성하고 여기서 강요를 해서 사회를 권위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대중문화와 광고를 통해 소비의 거짓 욕망을 부추기고 이렇게 생산된 상품은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 없는 소비를 끊임없이 충족시키므로 소비에 대한 돈의 위계 질서와 그에 따른 권위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판 이론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서 권위주의를 견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본화된 대중문화의 비인간화된 정서와 권위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만이 권위주의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데런 에스모글루의 좁은 회랑이라는 책도 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강한 국가의 두 가지 축으로 첫 번째는 강력한 통치체가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거와 동일한 정도로 필요한 것이 그 통치체를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또 시민사회가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그 국가가 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절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이 비판 이론을 보면서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판 이론가들은 사회적 억압과 지배의 원인이 이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성의 왜곡과 억압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성의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공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진정한 이성의 역할은 사회를 비판함으로써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비판 이론은 이성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 사회를 반성하는 데에 이성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성은 비이성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이성 옆에 비이성을 둠으로써 이성의 권위를 낮추고 비이성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이제 나무 위키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고요. 책 비판 이론의 이념에서 말하는 이 비판 이론의 본질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판 이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간 행위의 지침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 비판 이론은 그것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의 계몽을 목적으로 한다. 곧 이러한 행위자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B. 비판 이론은 그 본성상 해방적이다. 곧 비판 이론은
행위자들을 적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짊어진 강제로부터 인식적 인간 행위의 자기 좌절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계몽을 목적으로 하고 해방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판 이론은 인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곧 비판 이론은 지식의 형태이다. 세 번째로, 비판 이론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자연과학과 구별된다. 자연과학적인 이론이 객관화하는 이론이라면 비판 이론은 반성적인 이론이다. 반면에 실증주의는 반성을 부정합니다. 이론이 반성적이면서 동시에 인식적일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사회 이론의 핵심은 이데올로기 비판에 있다. 어떤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에 속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해 있는 실제 상황과 참된 관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만일 행위자들이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 과학 이론은 도구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들은 올바른 과학 이론을 가짐으로써 효과적으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 반면에 비판 이론은 해방과 계몽을 목적으로 삼는다. 객관화한다는 것은 적어도 전형적인 경우에 이론과 이론이 언급하는 대상은 명백히 구분됨을 의미한다. 이론 그 자체는 이론이 기술하는 대상 영역의 일부가 아니다. 뉴턴 이론 그 자체는 움직이는 미립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이론과 달리 비판 이론은 반성적이거나 자기 지시적이다. 비판 이론은 항상 그 자체가 그것이 기술하는 대상 영역의 일부이다. 이 비판 이론을 전개했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유복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르크하이머는 슈투트가르트 섬유공장의 사장 아들이고, 마르쿠제는 독일 사회에 통합된 중산유층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도르노는 프랑크푸르트의 성공한 와인업자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였고, 그 다음에 이 프롬은 적당히 성공한 과일주 방문 영업사원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상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었지만 그 상업 정신에는 자신이 오염된다는 사실에 구역질을 느낀 그런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의 앞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연구자들은 오이디푸스적으로 부친과의 갈등 속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자신이 속한 계급에 반하여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사유와 분석에는 능했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들이 분석하고 비판해서 바꾸려고 했던 자본주의는 여전히 존속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공고해져 간다는 의미에서의 실패인 이 몰락의 서사는 우리에게 현 시대의 모순과 질곡을 사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역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에서도 실증주의와 비판 이론을 대결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비판 이론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와 지적인 업적들에 도전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급진적 성찰을 시작한 이는 베냐민이었지만 비판 이론이란 이름을 붙인 사람은 1930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수장이었던 호르크하이머였다. 비판 이론은 20세기에 번창했던 참아내기 힘든 사회질서 체제를 유지해주는 기겁한 도구가 되어버린 일체의 지적 경향들, 이렇게 봤던 거죠. 가령 논리실증주의, 가치중립적 과학, 실증주의적 사회학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래서 호르크하이머는 실증주의를 지적인 악의 세력 중 하나로 간주를 했고요. 그리고 그는 마르크스의 진정한 유물론은 변증법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어디에서도 이 변증법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이론이 하는 일이 사실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실증주의적 환영이고요. 이 사실의 세계를 보는 대신에 상호작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 연설에서 호르카이머는 실증주의를 비판했다. 실증주의는 특수만 보며 사회를 오직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로만 파악한다. 실증주의는 모든 것을 오로지 사실로 소진시켰다. 이러한 실증주의와 대조적으로 변증법적인 사유는 현존 질서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몽을 목적으로 하며 해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카이머는 이 논리실증주의는 사실이라는 보증서, 즉 오직 존재하는 것에만 매달리면서 개별적 과학들을 좀 더 넓은 해석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림으로써 자본주의의 신여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이론과 비판 이론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여기서 전통 이론은 실증주의, 행동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 등을 의미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는 전통적 이론가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번트라고 부르면서 사회의 경제 구조에 의해서 과학적 연구 작업이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목했다. 이때 사회의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적 구조를 의미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이 경험주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현존 사회의 사실과 가치 질서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이 비판 이론가의 일은 자신의 비판 이성을 적용해서 사회를 나쁜 형식의 현실, 대항과 구속의 영역이라고 비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주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철학적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비판 이론이 반성적이고 자기 지시적이고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개봉을 목적으로 하고 해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조지 소로스를 비판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재기성 이론의 이 주체, 그러니까 투자자와 시장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펀더멘탈이란 바로 시장 가격이 반영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재규성 이론이 강조하는 것은 시장 가격이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시장이 항상 옳다는 환상은 시장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펀더멘탈의 변화는 초기에 자기 강화를 하다 궁극적으로 자멸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기대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사회적인 사건은 그러니까 이 투자 세계나 어떤 경제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따르지 않고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일방향의 경로를 따른다. 하지만 재규성의 출현이 참여자의 관점과 사건의 실제 상황 사이에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